서핑의 성지로 거듭난 강원도 양양. 청년이 돌아오는 마을 공주 재민천 마을 호텔. 쇠락한 도시를 살린 부산 영도 복합 문화공간. 제주의 힙한 매력을 담은 로컬 매거진. 국내외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유엔 기구가 선정한 세계 최우수 마을 신안 퍼플섬 등. 잘 만든 로컬 콘텐츠 하나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관계 인구를 형성해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지역의 시공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창작물, 로컬 콘텐츠. 로컬 콘텐츠는 문화, 관광, 축제, 홍보, 공간 조성, 도시 재생 등 지자체의 성패가 달린 핵심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성공한 로컬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기존의 정책 위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로컬 크리에이터를 조명하는 행사는 많았지만 공공의 정책을 콘텐츠 관점에서 접근한 행사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노관규 순천시장, 김경달 대표, 연명대 교수, 고재열 감독, 김승수 전 전주시장, 고로상 대표와 윤주선 교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강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것입니다. 호기롭게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오늘 되게 큰 얘기를 하려다가 저의 포지션이 그게 아니라 사례에 대한인 것 같아서 내용은 지금 한 2년 가까이 군산에서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현장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끊기네요. 네. 이 건물을 어떻게 재생을 해왔는가에 대한 얘기이고요. 저희가 프로젝트 이름은 거인의 잠이라는 프로젝트 명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특히 지방도시 같은 경우가 대체로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콘텐츠 이력도 이제 많이 서울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도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장점은 이런 멋진 건물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공공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굉장히 훌륭한 건축가 분들이 남겨놓은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휴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좋은 콘텐츠들이 이 안에 담겨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공공이 도전을 하고 공공이 좀 더 모험을 자유롭게, 아마 서울에서는 공공이 이렇게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작업들을 못하는데 지방도시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에 개관을 해서 2013년도에 폐관을 했었고요. 이 건물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김중옥 건축가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투탑 건축가죠. 가장 유명한 건축가 두 분 중에 한 분인 김중옥 건축가분의 유작 건물입니다. 내부를 보면은 공연장이랑 전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굉장히 멋진 858석의 공연장이 있고 이제 전시실도 2개의 전시관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건축가가 좋은 건물을 남겨놨고 여기다가 매력 있는 운영자 혹은 요즘 말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연결만 해주면은 되는 그런 문제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자체 중에서 이 잠재력 있는 공간에 매력적인 운영자를 붙였던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대체로 공간이 좋더라도 실력 있는 운영자들은 이런 곳에 잘 안 들어오게 됐었죠. 왜 저렇게 사람들이 없냐?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도 그렇고 로컬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고 근데 저 같은 교수들이나 이런 연구자, 박사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업들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사업을 줄 플레이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똑같은 분들이 나와서 정말 힘들게 계속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뽑아내려고 하지만 예산이 커지는 만큼 플레이어가 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먹음직스러울 만한 프로젝트들이 큰 사이즈로 잘 안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작은 사이즈, 10평 안팎에 있는 공간들 그런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다양성, 선택지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선택지들 중에서 큰 사이즈들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지자체들에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보면은 실력 있는 플레이어들이 공공사업에 안 들어오는 거, 돈을 못 번다, 괜히 시끄럽기만 하다, 그리고 행정이랑 싸우느라 지쳐서 못하겠다. 저희 세 가지를 저희는 이 공공공간은 임대료를 최소화를 시키고 20년 장기 임대를 해주고 수익을 나왔을 때 다시 세금으로 들어가지 않게 플레이어가 그 돈을 벌어갈 수 있게 민간 건물처럼 하는 그런 방식을 첫 번째로 택했고, 두 번째로는 이 뭐 민원이라든가 티켓십이라든가 뭐 이런 공정성 시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익 버는 모델을 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장 투명한 절차와 정보 공개를 해준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공무원들 주무관님들 상대하느라 지쳐서 못하겠다, 이걸 할 바엔 그냥 내 돈 내고 하겠다는 분들 많고 해서 그 민간과 공공 사이에 이제 언어를 좀 해석을 해주고 중재를 해주는 요 세 가지 역할을 저희가 하면서 실력 있는 플레이어들이 공공 사업으로 지방에 많이 남아 있는 공공 건물의 운영자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게 이제 큰 스케일업 사이즈를 갈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여기 많이 아시는 그 관광지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나운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폐관이 됐냐 하면은 건물 자체는 되게 멀쩡했었는데 차로 불과 5분 거리에 같은 기능의 공연장 전시장 시절인 예술의 전당을 새로 신축을 했어요. 2013년도에. 1000석이 넘어야지 대공연장이 돼서 공공 지원을 받기 쉬운데 이제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858석이었기 때문에 새로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다 보니까 이제 10년째 비어 있는 상황인데 지역 상인회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거 철거해달라, 이거 철거하고 그냥 주차타워나 짓자,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뭐 지금 언론에도 많이 언급이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국토부로부터 90억 사업을 받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전기가 시작이 됐죠. 근데 이게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뭐 이런 형편입니다. 200억을 들였는데 2명 오고 수두룩하죠, 전국에. 그래서 저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경북만 해도 불과 5년 사이에 연간 공공시설 운영 적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전국으로 보면은 연간 공공시설 운영 적자가 1년에 8,400억. 이게 이제 건립비 200억, 100억 이상들만 카운트한 거라서 실제로는 1조가 넘어갑니다. 매년마다 적자가 1조가 넘어가게 되고요. 근데 공공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적자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건립됐을 때의 모습이고 이제 현재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전후에 요 위에 있던 상황일 때는 집도 없었고 공공 문화시설도 없고 모든 게 없었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공공에서 저런 걸 지어주면은 주변에 부가가치가 많아지고 이제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죠. 주변 개발을 들어오는 세금 유입이 공공시설 운영 적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거가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예인데, 이제 까만색이 생산가능 인구, 세금 내는 사람이고, 하늘색이 고령자 인구, 이제 세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입니다. 이거를 그냥 본인 개인의 월급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뭐 부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큰 상황 없이 이제 한류도 만들고 커왔던 거는 1,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워낙 출산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보면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업 모델은 인구였고 인구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었는데, 많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죠. 이게 제가 2017년도 연구했을 때는 2032년을 피크로 잡았는데 이미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월급 혹은 우리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광주광역시의 주식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이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매년 1조씩 적자를 보는 게 당연할 거냐. 게다가 세금이 앞으로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세금이 급등하게 될 고령자 인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같은 학교에 1966년 운동회와 입학식 사진입니다. 같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런 일도 있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게 우리의 이 엄청난, 예를 들면 이 컨벤션 센터를 운영하는 세금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저만큼의 돈이 있었는데 지금 요만큼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아까는 그 생산인구 보여드렸는데 좀 더 스케일을 넓히면은 이게 조선 건국부터 210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 추계입니다. 좀 더 큰 스케일의 주식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해방 이후로 어마어마한 상종가를 치다가 이제 하한가를 거의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재생이라든가 로컬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이제 오래된 창고에다가 힙한 카페를 만들고 뭐 재밌는 공방을 만들고 이런 거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만큼 공공의 재정이 없어지는 거죠. 세금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공공 서비스가 마비가 됩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 공기처럼 쓰고 있었던 불이 나면 소방차가 달려오고 강도가 들어오면 경찰차가 오고 뭐 전기 키면은 전기 들어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드니까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자체 파산들이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를 경험했던 미국이나 일본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철밥통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공무원들도 잘리고 시장 월급도 3분의 1 토막 나는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단위로 갔을 때도 이제 50년이 되면은 지금보다 세금이 한 5배 정도 더 납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도 여전히 97%의 공공 건축들이 적자를 보고 있고 그 금액이 1조를 넘는 게 당연한 거냐라고 다시 물을 수가 있겠죠. 이게 그나마 그 시민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면은 그래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국비를 따려고 과하게 수요를 예측을 한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콘텐츠를 넣어서 만드는 공공건축이 많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전기세도 문에서 문을 닫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역 신문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앤 프레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 공공 사업들이 정확한 타겟팅을 하고 관역을 조준해서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도 맞아라 하고 이제 하늘을 쫙 뿌리고 기도하는 식으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요즘 더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탑 10을 꼽아보면은 그 중에 1등이 광주문화예술회관입니다. 네. 연간 적자가 208억입니다. 208억 매년마다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적자가 208억입니다. 건립비가 400억이었는데 10년 모으면 2천억이고 100년 하면은 2조가 되는 겁니다. 2조 적자가 저 건물 하나가.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보다 더 먼저 겪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재생의 묘비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 프로젝트가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나 뭐 이런 걸 한 것처럼 뭘 하다가 왜 망했는지를 영화 별점처럼 별점도 매기고 뭐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이제 일본은 먼저 이런 걸 한번 겪었던 거죠. 이 상황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공공 돈을 받으면은 잠깐 사업 기간 동안은 효과가 있는데 보조금이 끊기면은 다시 또 원산복구되는 이런 거를 일본의 마약 중독 포스터를 패러디를 한 건데 이제 보조금이 마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일본은 좀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답이 없는 거냐, 우리는 이제 디스토피아로 가는 거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공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동산들, 그러니까 아마 광주 전체에서 혹은 뭐 호남 전체에서 가장 큰 땅 부자는 지자체일 거거든요. 그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들 중에서 이게 만약에 공공의 땅이 아니라 민간의 건물이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놀리지 않았을 거예요. 써먹었겠죠, 어떻게든. 근데 공공들은 혹시 이상한 말 나올까봐, 뭐 실패할까봐, 혹은 뭐 민원이 이런 것 때문에 못 움직였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일본의 그 이케부쿠로 미나미 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원래 제가 일본 유학했을 때 이 동네에 살았었는데 이게 도쿄 중에서 유일하게 소멸 지역으로 꼽혀 있던 토시마구에 있는 곳이고 원래 흙바닥이었고 노숙자랑 뭐 이 불량 청소년 이런 분들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저 까만색 지붕이 있는 건물을 이제 주목해서 보면 되는데요. 보통은 공공이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잔디를 깔아도 펜스를 많이 쳐놓죠. 잔디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저 까만색 이제 브런치 카페인데 저 카페에 있는 팀들한테 공공공원 안에 사업권을 줬어요. 돈을 벌어갈 수 있게. 대신에 너네가 여기 잔디 관리도 하고 세련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이벤트들도 기획하고 운영을 해줘라 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수익 일부를 잘라다가 이런 이벤트 기획을 하고 공원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 방식을 바꾼 거죠. 아까 권호상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공공이 공공 운영하면은 이제 여기 뭐 문도 닫아야 되고 뭐 괜히 했다가 뒷말 나올까봐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거를 민간 운영 주체한테 넘겨주는 방식으로 간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스케일의 공원인데 이거를 민간 팀들한테 과감하게 넘겨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원 넘는 적자가 점점 커질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국비 사업으로 50% 보조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문화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그게 100억 정도 건설비가 들어가는데 그거 중에 이런 공공사업을 따서 반을 국비로 받았다. 근데 플랜카드 걸고 일단 짓기 시작하겠죠. 근데 사실은 건립비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더 들어가는 운영비는 국비를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운영비는 다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돼요. 그럼 100억짜리를 50억에 지은 게 아니라 다음 세대한테 400억의 빚을 떠넘기게 되고 이게 또 늘어나서 아까 문화예술회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과 그나마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시장 조사를 잘 했으면은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보통 없이 사업 기간이 공모 기간이 되게 짧고 공모 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가 요만한 100평짜리 공간이 필요한데 사업비를 100억을 주면은 필요한 수요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업비에 맞추기 때문에 그냥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요. 꽉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100평의 빈 공간이었던 게 200평의 빈 공간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쁜 빈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제 공원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건축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일본식 PPP라고 부르는데 돈이 안 벌리는 공공시설에 저 빨간색 민간 수익시설에 수입 사업권을 줘서 대신 돈이 안 벌리는 공공시설의 기획과 운영도 빨간색 민간 수익시설에 나오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잘라다가 대주고 너네가 기획도 같이 해줘서 시민들이 재밌어 할 수 있을 만한 걸 해줘라 라고 하면서 행정 입장에서는 세금이 안 들어가면서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방식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 쪽 사례를 한 개 더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일본의 오노미치 유투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좀 대표적인 PPP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인구가 3만밖에 안 되는 히로시마의 오노미치 시에 있었던 버려진 창고, 이것도 10년 넘게 공실이었던 창고였고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많이 볼 수 없는 감도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됐던 거는 민간 30대 중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자체 30대들한테 이런 1000평대 건물을 준다는 게 사실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근데 대도시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친구들 3명한테 이거 사업권을 줬어요. 그리고 공공에서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자유권을 주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투자 받아서 수익 쉐어하는 것까지 다 민간 팀들한테 전적으로 맡겨둔 상태가 됐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기획이 가능해지냐면은 보통은 공공 프로젝트 할 때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교수님들이나 뭐 연구자분들이 이제 지자체 국가자문들이랑 뭐 횟집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술을 마시러 가셔서 요즘에 여름에 해외를 갔다 왔는데 요즘에 이런 게 좀 핫하답니다 하고 하면은 그게 콘텐츠가 돼요. 이제 그리고 사실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되죠. 사실 콘텐츠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공간을 밤낮으로 쓰고 다니고 거기에 애정을 계속 붓게 될 운영자일 거거든요. 근데 운영자들은 다 정해진 다음에 뽑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공간을 지을 때. 얘네 같은 경우는 기획부터 민간 운영자한테 전권을 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관광지도 아니고 인구도 3만밖에 없는 어촌 마을이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자전거 횡단 코스 중에 일부로 루트가 있었대요. 그래서 걔네들을 머물 수 있게 숙박을 하게 하자. 그래서 자전거 호텔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싼 자전거들을 1층에 묶어놓고 이렇게 전전긍긍 할 게 아니라 내 침대 앞에 같이 잘 수 있게 자전거 렉을 설치해 준다거나, 이런 자전거 매니아들끼리 요 호텔방 앞이 되게 넓게 돼 있죠. 저기서
자전거 놓고 이제 맨날 타고 다니까 정비를 비 안 맞고 정비를 안락하게 할 수 있고, 또 난간을 투명하게 두어서 이제 여기 있는 자전거 매니아들끼리 서로 자전거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1층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의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게 됐고, 이제 우리나라는 운 좋게 이런 콘텐츠가 나오더라도 최종 공간까지 가면은 또 막 여러 가지 조달청 가구 쓰고 이러다 보면 또 이상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 도시다 보니까 보통 있었던 관행이나 관성들을 다 끊고 되게 공격적이고 과감한 도전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설계와 공사. 그러니까 보통은 건물을 먼저 짓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저는 운영자를 먼저 뽑고 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요가 많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늘어날 때, 그러니까 집도 부족하고 공장도 부족하고 공공 문화시설도 부족할 때는 일단 뭐라도 빨리 지으면은 사람들이 들어찹니다. 이게 수요 조사나 시장 조사나 컨텐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워낙 사람은 늘어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일단 지으면 어떻게든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도 미분양이 많아지고 공공시설도 비어있는 게 너무 많아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업처럼 핏하게 깎아가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자를 먼저 뽑고 그 운영자가 가장 잘 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컨텐츠에 딱 적합하게 핏한 공간들을 맨 마지막에 맞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장난처럼 운치기삼이라는 말로 하는데, 이제 옛날처럼 기획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운영자가 훨씬 중요해진 시대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기획은 되게 화려하고 예쁜 연애 같은 거고, 이제 운영은 이제 지지고 볶는 결혼 같은 건데, 지금은 운영에 대한 게 훨씬 중요해진 거죠. 이거 이제 다시 또한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거 말고 이 공간의 매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왜 나랏돈 들인 청년 공간들은 매력적이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런 겁니다. 이거 제가 이번 주에 딱 갔다 와서 또 현장에서 물어봤는데, 이 맨 왼쪽 위에 사진을 보면은 저게 그 안동의 유교랜드라는 걸 저렇게 만드셨대요. 예, 다들 예상하다시피 굉장한 큰 적자를 열자마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콘텐츠나 이런 건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공공에 만드는 건 왜 항상 이렇게 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입니다. 순천의 청춘창고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똑같이 생긴 건물에 똑같은 입지에 똑같은 콘텐츠인데, 순천창고는 순천시가 직영을 하고 있고 그 바로 아래 브루웍스라고 하는 곳은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통 공간에 대한 거, 하드웨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운영자, 휴먼웨어라고 했을 때 보통 입지라든가 건축, 뭐 콘텐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저는 운영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되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얘랑 얘입니다. 똑같은 건물이고 똑같은 입지고 똑같은 콘텐츠예요. 그냥 운영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전혀 다른 결과하고 치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ER이 붙은 것들의 정책명까지 나온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들었던 얘기들은 내정자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까다롭고 가장 투명한,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롭고 가장 복잡한 선정 과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드렸던 공공 부지 안에 민간 수익서를 넣어서 매력적인, 이게 시에서 하는 재미없는 그런 게 아니라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행정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면서도 공공 서비스 만들 수 있고, 시민들도 너무 재미없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매력적인 공공 공간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작은 공간들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컨벤션 센터가 혹시나 공간이 비게 됐다, 운영 실패로 폐관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 공간을 또 서울에 있는 유명 팀들을 불러올 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 로컬 크리에이터들 집단한테 맡겨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은 성장 기회가 되겠죠. 사실 지역 청년한테 지원할 때 지원금, 뭐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사업비 지원보다 이런 기획력을 키울 수 있는, 천장을 위로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전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역 조사한다거나 컨텐츠나 운영을 계속 외부에 있는 여러 멋진 뭐 서울 기업들 이런 것들 말고 이제 지역 기업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좋은 것들 투성인데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 상계도 안 이루어졌냐라고 하면은 요거 때문입니다. 너네 이거 공공 건물에 돈 벌 수 있게 해준다는데 너 뒤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 어디서 뭐 먹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이루어졌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공고할 때 그냥 온라인으로 띄워놓고 시작을 했어요. 이거 내정자 없다. 저는 군산에 연고도 하나도 없고 군산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받을 것도 없고, 대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나고 이렇게 두꺼운 1000장짜리 백서로 출판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다 잘라서 확정이 안 됐더라도 SNS, 유튜브, 전시회, 오프라인 설명회, 현수막 이런 거를 다 계속 공개를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문화회관 군산 사례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해보면은 딱 60팀 정도 되는 현장 전문가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쭉 자문을 받고 이런 뭐 정량 분석들, 정성 분석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것들은 보통 많이 하시는 건데, 이 지역 분석에서 일단은 공공 프로젝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역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한테 운영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민간을 줘버리면은 민간은 아무리 공공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도 자기 사업 돈 벌 생각들 1순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민간 주기 전에 공공 팀들에서 지역 분석과 어떤 사람들이 여기가 어떤 역사가 있고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해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가 6개월 동안 이제 그 작업을 했던 것들이고요. 저희가 지어지기 전에는 군산에 이게 처음에 생긴 문화 거점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예술가들이 전시나 공연을 다방에서 했었대요. 이제 위에 있는 게 다방에서 했었던 전시 공연 팜플렛, 리플렛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가 여기서 뭐 소개팅도 여기서 했었고 학교 학예회 뭐 이런 것들 했던 것들을 다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54팀을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분석들을 쭉 쌓아갔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가 24평 아파트가 매매가가 1,700만 원일 정도로 이제 굉장히 쇠퇴한 지역이거든요. 거주지로서.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 정도 건물을 감당할 만한 플레이가 없다라는 게 다들 하는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한 번 더 제보를 해보자, 과연 없나 우리가 한번 속속들이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이 팀들을 다 찾았고, 지금 결국 마지막 결론으로 갔을 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지역조사 다음에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던 관성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좀 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파격적인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이건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도시 계획을 할 때 옛날처럼 마스터 플랜은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택티컬 어바니즘이라고 하는데, 작은 파일럿 실험들을 계속 연속을 하면서 그 피드백을 보고 계획들을 점진적으로 확정을 해가는 방식으로 도시 계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정 계획도 이제 그렇게 많이 세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의 가장 큰 매력을 옥상이라고 봤어요. 김중호 건축가의 시그니처가 저 옥상, 한옥의 지붕선을 콘크리트 만든 저 옥상 부분인데, 우리나라 지어진 건물 중에 루프탑에 올라가 볼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었고 전망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여기를 뭔가 해보자라는 걸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팀원들인데 맨날 옥상에 올라가서 누워서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파크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기가 시민문화회관인데 시민운동회관처럼 써도 괜찮겠다. 지역에 요즘에 생활 스포츠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무작정 콘텐츠를 담을 게 아니라 아까처럼 술집에서 얘기 듣고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아주 작은 예산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 피드백을 가지고 결정하자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거 했던 계기는 지금 군산이 일본 근대 문화유산으로 많이 브랜딩이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젊은 군산 친구들 사이에서는 53년에 해방되고 바로 미국 공군 부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도시로 나오면서 뭐 비보잉이나 스케이트보드나 그 위스키 문화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서울보다 먼저 퍼져 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1세대 아이돌 핑클이라든가 H.O.T 이런 백댄서들이 군산 출신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했던 데가 바로 시민문화관 요 반지하 여기가 이제
바닥이 대리석으로 빤빤하고 예쁘니까 여기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비보잉하고 했던 곳들이라고 해서 그럼 그때는 요거 하다가 경비 아저씨 오면은 막 짐 싸가지고 도망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서브컬처라든가 스트림 문화가 메인스트림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큰 행사들은 1000석 넘게 새로 지은 신축 예술의 전당에서 하면 되니까 여기는 이런 서브컬처 쪽으로 좀 가보자라고 해서 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3일 동안 했던 작업인데 이틀 동안 이렇게 목공을 하고 하루 동안 페인트를 칠해서 한 30명 정도 지역 청년들이랑 전국에서 이런 도시생이라든가 로컬 쪽을 좋아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스케이트보드를 그러니까 가장 싼 중국 합판을 여기 보시면 청테이프 붙여다가 그냥 이렇게 테스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들이 쓸까 좋아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게 그 도쿄 올림픽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 돼서 국가대표 초청해서 시연도 해보고 하면서 이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면은 과연 요즘에 가장 핫한 컨텐츠가 스케이트보드인데 보통 문화가 뉴욕에서 시작해서 도쿄 거쳐서 서울 갔다가 지방도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자. 서울 패싱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없는 이런 큰 규모의 루프탑 스케이트 파크를 한번 군산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이거를 가져갔었고 실제로 이거를 해서 일본에서 4번 학회 초청 발표를 했고 미국에서 2번 발표를 할 정도로 이제 많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가 두 번째로 좀 주목을 해봤던 거는 이게 이제 공모 지침 만드는 과정 중에 일부인데 이게 주차장이었습니다. 이게 군산의 이 동네 유일한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이자 문화 공간의 앞마당을 주차장으로 다 쓰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앞으로 이제 기후 위기 시대가 올 건데 이 공간에 시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뚫고 싶어 했고 지역 상인회에서는 아예 건물 철거하고 주차 타워를 짓고자 했었는데 한 3달 정도 시랑 싸우다가 그럼 사실 뭐 나도 확신은 없으니까 그냥 일주일만 차를 비워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광장이나 공원으로 바꿨을 때 시민이나 상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결정하자라는 걸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렇게 생겨 있었어요. 차가 이렇게 가득했었던 곳을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차를 다 뺐습니다. 일주일 동안 차를 다 빼고 여기를 아까 옥상 스케이트 파크 했다 남은 여기 스케이트보드 요 기물 같은 거 이런 것들 주워다가 또 지역의 폐업한 식당들한테 의자 줍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축제들을 일주일 동안 벌여봤어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유치원 불러서 같이 행사도 하고 스케이트보드 뭐 자개장 이런 거 버린 거 주워다가 이런 행사들을 일주일 동안 하고 마지막에 이런 플리마켓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영상으로 짧게만 보여드리면은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놀이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역의 공무원 분들이 일주일 내내 이걸 와서 보셨고 상인의 분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끝까지 보셨고요. 지역에 있는 K-pop 학과 학생들 수업도 여기서 같이 해보고 뭐 요가도 하고 이제 지역 서점이랑 같이 책 읽는 컨텐츠도 하고 저런 거를 하고 마지막 날 7시 넘어서 밤에 상인의 회장님이랑 시의 과장님이 그래 주차장이 아니라 실제 여기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는 이런 광장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하 주차장을 무산을 시키고 이쪽으로 방향을 좀 돌리게 됐고요. 또 아까 스케이트 파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첫 프로젝트라서 서울 팀들을 많이 좀 껴서 했었는데 이 주차장 프로젝트는 40팀 중에 38팀을 군산 팀으로만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팀들은 쓸만한 팀이 없다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뭐 영상팀, 디자인팀, 목공, 건축, 설계, 뭐 공연팀 싹 다 지역 우리가 6개월 동안 조사했던 팀들로만 요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팀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고 이런 분들입니다. 이게 다 동네에 살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전시도 하고 그 전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밖에 나가서 아까 있었던 그 콘텐츠들이 다 이분들이 동네에서 작게 했던 것들을 큰 판에 펼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크게 방향을 잡은 게 시민문화회관, 그래서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각각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에 대한 큰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큰 방향만 잡고 세부적인 건 민간에 넘겨줄 텐데 그 앞에서 이제 큰 방향을 잡은 게 시민은 수동적인 시민, 보통 시민문화회관에서 공연 가면 이런 모습들이죠.
이렇게 초대권 받아서 오셔가지고 주무신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일 텐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능동적인 시민들이 관객이자 배우이자 아까 메이커 무대를 만들든 뭔가 직접 자기들이 할 거 놀 거 볼 거를 만드는 사람으로 능동적인 시민으로 바꿔주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문화에 대한 거는 우리가 흔히 문화 그러면은 이런 거 많이 생각하죠. 르네상스 때 나왔던 고급 문화들, 이런 그 귀족이나 왕족에게서 내려왔던 그런 것들을 많이 왠지 저기 가면은 이렇게 넥타이 메고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오페라, 발레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생활 문화에 대한 거를 좀 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80년대 정치 민주주의, 2020년도에 경제 민주주의가 갔었는데 문화 민주주의가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을 봤을 때 누구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라고 봤다면은 이 뭔가 위에 있는 저 귀족들이 향유했던 문화들을 우리가 이렇게 쭈그리고 가서 볼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문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무대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저 큰 공간이라도, 그러니까 동네 조그맣게도 하겠지만 크게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보자라는 거를 방향을 잡아서 흔히 우리가 예술회관 가면 이런 거를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요즘에 유럽에서는 이 에브리데이 컬처라는 게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6천만 모두가 예술가라는 국가 프로젝트도 많이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래서 동네에 있는 뭐 동아리 밴드들, 뭐 직장인 밴드 이런 친구들도 저 큰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될 수 있게 가자라는 걸 했었고요. 회관에 대한 거는 이 시민회관, 시민문화회관이라고 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절에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전국 지방 도시에. 이게 왜 생겼냐면은 이게 딱 히틀러가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방향인데 이제 자기들 권력의 정당성이 없을 때 이런 민족성이라든가 대형 홀, 컬처 홀, 컨퍼런스 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집회를 만들고 거기 연설을 하고 그리고 지배 계급과 일반 시민들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딱 보면은 이게 보통 신전에 쓰는 건축 언어거든요. 계단이 40개나 되고요. 대칭이죠. 대법원이라든가 국회 이런 거에 쓰는 건축 언어를 사람들이 누구나 슬리퍼 신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문화예술회관에다가 그 건축 언어를 들이댄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시민문화회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누구나 자전거 타고 와서 아무나 와서 그냥 이렇게 공연하고 가고 할 수 있게.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이나 마룬5 같은 큰 예술가들이 같은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맥주 먹고 우통 벗고 이게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자라는 걸로 방향 세 개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요 8가지의 대원칙으로 잡고 요것만 저희가 픽스를 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이 갈 수 있게 갔었고, 간단히 3개로 줄이면은 우리는 세금 못 준다. 대신 돈 안 주는 대신 간섭 안 한다. 그리고 3년 계약해서 재계약 될지 안 될지 모르게 투자도 못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20년 장기 계약을 준다라는 3가지가 큰 골자였고, 그래서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민문화회관을 결론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최종 목표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좀 복잡한 작업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생각했던 그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법을 꼬맸습니다. 이 여러 법과 특별법들을 꼬매서 제가 원하는 그 방식을 요걸 이제 절차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더라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법의 딱 엣지 부분, 가상자리에서 놀자라는 게 저의 목표였고, 이걸 통해서 선례를 만들어줘서 그 바운더리를 좀 더 밖으로 밀어내는 게 이제 저의 연구자로서의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갔었고, 뭐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여기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뭘 하자라고 하는데 요 전 단계까지 공무원이나 학자들이 했었던 것들을 민간한테 다 열어줬어요. 여기다가 뭘 할지 컨텐츠, 뭐 컨셉, 규모 이런 거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다 오픈한 상태에서 건축 설계자, 운영자 한 팀으로 이뤄서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써내봐라 라고 하고 1차로 2팀을 커팅을 한 다음에 그 2팀에 대해서 공무원과 지역 전문가들이 함께 2단계에 거쳐서 공고문을 한 줄씩 합의를 해가면서 최종 공고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심사를 할 때도 이제 요즘에 워낙 PPT만 잘하고 발표만 잘하는 보조금 헌터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항상 심사할 때마다 많이 속는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서류랑
PPT 말고 실제 너희가 하고 싶은 콘텐츠들을 영화 예고편처럼 짧게 지역 축제 예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축제 예산 써서 이거 축제처럼 보여주고 시민분들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이게 아무리 세련된 콘텐츠라도 저 독일에서나 마치 과연 군산의 나운동에서 만들지 안 만들지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해보고 결정하자라는 두 가지가 큰 요 절차 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모 지침에 대해서는 이제 워크샵의 워를 이제 전쟁의 워를 써가지고 응모를 하고 싶은 운영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8팀이 들어왔는데 8팀들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서로 얘기를 하면서 각자 장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들 자기한테 유리한 공모 지침과 평가 지표가 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워라고 했던 건데 그것들을 서로 논의를 하면서 어떤 방향성이 맞을지를 1차적으로 큰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고문에 대한 것들도 이제 그냥 드라이하게 공고문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취지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공모를 냈는지를 글로 안내문처럼 편지처럼 공고문 앞에다 썼고요. 그리고 여기 두 팀이 이제 여기 한 팀, 두 팀 뽑혔는데 두 팀들과 함께 한 줄 한 줄씩 공고문을 다 합의를 해갔습니다. 그 뒤에 공무원들 앉아 있고 앞에 이제 저 있고 옆에 지역 교수님들 앉으셔서 요것들을 어떻게 해야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내가 어떤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이런 뽑혔는지도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으로 뽑자라는 게 갔었고요. 그래서 이게 심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PPT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걸 현장에서 구현해 보고, 예를 들면 나는 뭐 이런 요즘에 핫한 가수를 공연을 섭외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섭외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뭐 이런 워크숍을 하겠다. 그럼 워크숍 어떤 부인을 할 건가? 난 카페를 하겠다. 그럼 카페는 어떤 무드를 할 거고 원두는 뭐를 쓸 거고 바이브 어떻게 낼 건가를 다 현장에서 구현을 하고 그 지역 시민분들이 다 경험하면서 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저희가 방식이었습니다. 기획했을 때는 여기가 이게 지금 심사 과정입니다. 레스토랑이나 카페 공간으로 이런 카페는 이런 식으로 공간이기도 가겠다라고 해서 하면은 간접적으로 보여달라. 맛은 어떤지 시민분들에게 먹게 좀 해달라. 보여드리고 싶었었고요. 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주민 워크숍을 하겠다. 그럼 어떤 주제로 할 거고, 홍보는 어떻게 할 거고, 지역에 접객은 계신 어떻게 할 거고, 지역에 끝난 계시던 다음에 아니면 그 밖에 성과 계신 발표회랑 전문가분이랑 자기네 이렇게 그 계속 리뷰 연계되고 회의까지 협업해서 다 심사에 무언가를 계속 들어갔습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거 못한 거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결과보다도 평가를 해서 중요한, 더 나은 장기적으로 디벨롭 봤을 할 수 때 있는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한 다 프로그램을 시민분들이랑 과정을 지역 설계를 상인분들, 할 때 공무원들이 이렇게 와서 협업이 될수 있는 다 참여를 구조를 하면서 최대한 심사를 해서 진행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 분의 저희가 기획했을 그래서 때는 유튜브로 여기가 올려서도 이제 어떤 정도로 유튜브 뷰 수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했고, 저 팀만 10,000뷰 넘게 나오는 것까지 갖고 있어서 그 심사 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입니다. 이 세 팀이 한 컨소시엄을 이뤄서 지역에서 은미당이라고 하는 문화예술가이자 카페 브런치 카페 하는 팀, 코스모 40이라고 이제 한 3,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폐 공장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잘 재생시키고 있는 팀, 그리고 독일에서 근대 건축 재생을 전문으로 하고 이타미 준이랑 이제 조민석 건축가 밑에서 일을 했었던 이 팀이 하나의 팀으로 컨소시엄을 이뤄서 선정이 최종됐고요. 이런 걸 하던 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코스모 40이라고 하는 모습이고, 사실 이 정도의 감도가 있고 이 정도의 사업성이 있는 팀들이 공공사업에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런 팀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조건과 사전 정보들을 구축을 하는 게 저희들 일이었고, 그런 거를 결정을 한 게 군산시의 이제 판단이었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절대 못할 겁니다, 이런 것들. 하지만 지방 도시들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지자체장과 시의회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런 이분들은 이제 지금 시민문화회관이 아니라 이 이전에 했었던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들인데, 이런 공간들과 이런 문화 행사들을 기획을 했던 팀들. 그러니까 이런 게 공공 건물 안에서 이런 게 벌어진다. 아까 그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런 감동가 나온다면 너무 많이들 가시겠죠? 매일마다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건 지역의 은미당이라고 하는 팀인데, 이제 저분은 한예종에서 바순을 배우고 뉴욕에서도 이제 음악 활동을 하다가 국내로 복귀를 하셨고, 중간에 계신 분은 그 히든싱어 박상민 편 우승자 분이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 모여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의 모습이고,
그냥 수시로 이러고 노시는 분들입니다. 누구 이렇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동네 분들이랑 재밌어서 이런 걸 하시는. 이분은 박상민 편에서 우승을 하신 분. 이런 팀들이 공공사업에 안 들어올 만한 팀들을 이제 선정을 했고 이제 건축가 분은 이런 쪽으로 건축을 풀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인도에서 정문까지 40개의 계단을 올라서 들어가야 되고 그게 반지하 썬큰이 있고 전시실은 지하에 있고 또 위로 올라가서 객석이 있고 또 내려가서 무대가 있고 이렇게 되게 레벨이 오르락내리락 복잡하고 인도랑도 이제 보행자로랑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하나의 굉장히 강한 건축 어휘인데 이 문화공원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하나로 이제 꼬치처럼 쫙 꿰어주는 그런 식의 좀 도발적인 건축 아이디어를 내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레벨들이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고 이제 배리어 프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테스트했었던 옥상의 스포츠 파크라든가 주차장의 광장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된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858석 1, 2층으로 되어 있는 객석이었는데 근데 저희가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뷰를 했을 때 이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회관이 객석이 영화관처럼 돼 있는 건 굉장히 창피한 거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때로는 객석이 무대가 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객석과 무대가 인터랙션이 있어서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가변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꼼짝없이 갇혀서 영화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불만이 많이 있으셔서 이건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대가 있고 객석들을 공원처럼 그러니까 공연이 없더라도 그냥 돗자리 깔고 와서 놀 수 있게 그리고 세 단의 데크로 나눠서 이제 공연의 상황에 따라서 뭐 빈백이나 가벼운 의자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무대가 될 수도 있고 전시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최종 설계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차도가 있고 아주 좁은 인도와 굉장히 높은 권위적인 출입구가 있었던 것을 이런 식으로 바로 인도에서 쑥 들어갈 수 있게 바꿔준 거고 이 사이는 이제 미디어 월을 설치를 해서 좀 더 즐거운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건물이 지금 실석에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의 모습도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앞으로 되게 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지역의 지방 도시에서 앞으로 가야 할 좀 공공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없이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 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아지는데 세금 부담 없는 것들이 많아져야 사람들도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하던 뭐 일자리를 찾아오던 기업이 이전을 하던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것들을 저희 팀이 3명인데 셋이서 작업들을 2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사진에 넣은 거는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지만 이제 공공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저는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도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에서 특히나 어떤 콘텐츠를 가져올지보다는 그 콘텐츠가 제가 쭉 보여드린 것처럼 일이 될 수 있게 민간 팀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고 도전적인 일이고 꼭 필요한 일들인데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팀들도 뭐 화려하거나 앞으로 보이는 일들은 아니고 이제 뒤에 숨어서 하는 그런 백스테이지 일들이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지역에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이거를 했을 때 저는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가연구기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맨날 다른 지방에서 그러니까 너네 말고 어디서 이런 거를 지방도에서 하란 말이냐라고 해서 그런 거 너네 지역에 지방에 좋은 대학들 많이 있지 않냐 지역 대학이랑 해라 라고 얘기를 항상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저는 지역 대학과 지역이 이런 비슷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올해 충남대학교로 옮기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광주랑 전남에서도 지역 대학 혹은 지역 연구기관들과 많은 도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